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오늘 시험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재정 정책에 대한 고전학파의 생각.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고전학파는요,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 전체의 수요는 1도 안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미션은 크게 이렇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고전학파의 주장이 뭔지 보고 정부 돈주머니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자율과 채권은 무슨 관계인지 이걸 알아야 하이라이트인 구축 효과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스텝. 고전학파는 대체 무슨 배짱으로 재정정책은 효과 없어 라고 주장했을까요? 그 뿌리 깊은 믿음의 근원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이의 법칙 들어보셨죠? 공급이 곧 수요다. 이게 고전학파 세계관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시장은 뭐다? 알아서 다 한다. 보이지 않는 손,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이자율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항상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요. 정부의 지갑 사정을 좀 들여다볼게요. 바로 정부 예산 제약식이라는 건데 고전학파의 모든 논리가 사실 여기서부터 딱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색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간단해요. 왼쪽에 G 빼기 T. 이건 뭐죠? 정부가 쓴 돈 G에서 걷어들인 세금 T를 뺀 거니까 정부 적자죠. 그쵸?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우느냐? 오른쪽을 보세요. 방법은 두 가지. 첫째, 한국은행 시켜서 돈을 새로 찍어내거나 델타 M 보기 P. 둘째, 돈 빌려주세요 하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델타 B 보기 P. 딱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전학파가 아주 중요한 가정을 하나 딱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수한 재정 정책의 효과만 보기 위해서 돈 찍어내는 거 델타 M은 없다고 치자. 즉 델타 M은 0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부가 돈 쓸 구멍은 오로지 국채를 파는 것. 이거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 가정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국채를 막 발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세 번째 단계, 이자율과 채권의 시소 게임입니다. 여러분, 놀이터 시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올라가죠. 딱 그겁니다. 이 시소의 양쪽에 뭐가 앉아 있냐면 한쪽에는 채권 가격이 다른 한쪽에는 이자율이 앉아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돈이 급해서 시장에 국채를 막 쏟아내요.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뚝 떨어집니다. 그럼 시소 반대편에 앉아있던 이자율은? 네, 바로 하늘로 쑥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이 반비례 관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직 좀 헷갈리시나요? 자, 숫자로 보면 아주 쉬워요. 만기 때 100원을 주는 채권이 있다고 쳐요. 이걸 제가 96원에 샀어요. 그럼 수익이 4원이죠? 수익률 계산해보면 약 4.2%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자율인 거죠. 근데 정부가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이 채권 가격이 95원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더 싸게 샀네? 95원 투자해서 100원 받으니까 수익이 5원이 됐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무려 5.3%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96, 95. 이자율은 올라갔죠? 4.2, 5.3. 이게 바로 시소 효과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구축 효과.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자율이 막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이자율이 이제 민간 경제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대부자금 시장 그래프인데요. 이름이 어렵지? 그냥 돈 빌려주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로축이 이자율, 가로축이 돈의 양이에요. 우하향하는 파란 선이 바로 투자 수요, ID, 즉 돈 빌려주세요 하는 쪽이고요. 우상향하는 빨간 선이 저축 공급, S, 돈 빌려드립니다 하는 쪽이에요. 이 둘이 만나는 점에서 최초의 이자율, R0가 결정됩니다. 아주 평화로운 상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나도 돈 좀 빌려줘 하고 끼어듭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 지출 증가분,
델타 G만큼의 추가적인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파란색 투자 수요 곡선에 정부 수요 델타 G가 더해져서 전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서 생기죠? 네, 더 높은 이자율 R1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갔죠? 자, 그럼 이렇게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비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 입장에선 어때요? 와, 이자 너무 비싸다. 공장 짓는 거 나중에 하자. 이렇게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우리 같은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되는데 차 바꾸는 거 좀 미루자. 이렇게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그 바람에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서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 이걸 아주 중요한 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고전학파는 한술 더 뜹니다. 조금 밀려나는 거 아니야? 아예 100% 싹 다 밀려나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00% 구축. 이게 고전학파 모형의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식처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한 금액 델타 G가 이자율 상승 때문에 줄어든 민간의 소비 감소분 델타 C와 투자 감소분 델타 I를 합친 것과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 짓는다고 100억을 썼어요. 그럼 그 여파로 민간이 투자를 70억 줄이고 소비를 30억 줄여서 정확히 100억을 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 경제에서 보면 어때요? 정부가 플러스 100억, 민간이 마이너스 100억, 퉁치면 제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5번째,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논리의 조각들을 한 번에 짱 맞춰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딱 찍어두셔야 해요.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시작 1. 정부가 돈을 더 쓴다. G 증가. 2. 그럼 뭘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한다. 3. 국채가 많아지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간다. 4. 비싸진 이자율 때문에 민간은 투자와 소비를 줄인다. I, C 감소. 5. 최종적으로 정부가 쓴 만큼 민간이 벌 써서 총수요는 불변. 어떻습니까? 이 논리적 연결고리 완벽하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재정정책은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시연에 나오는 고전학파의 최종 판결이에요. 아주 간단 명료하죠. 물론 나중에 등장하는 케인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논리를 정확히 아는 게 현대 경제학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휴,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빡빡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주신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고 지칠 때가 있죠. 하지만요, 포기만 안 하면, 정말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짱 박사가 여러분 합격하는 그날까지 항상 옆에서 같이 뛸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나서 같이 파이팅하기로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내용도 그렇고 혼자 공부하시다가 와,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는 겁니다. 거기 오시면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가진 수많은 동료들이 있고 또 엄청난 실력에 친절함까지 갖춘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세요. 그럼 저는 카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